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기술사업화와 지식재산권입니다. 사실 지식재산권도 그렇고 기술사업화도 그렇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과 분야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정이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강의 책자를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분들 강의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사업화와 지재권이 이렇게 접점을 이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좀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재권 분야에 어떤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업에서 기술 이전이나 사업 전략 기획 파트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업에 계시든 별리업을 하고 계시든 공공기관에 계시든 일단은 기술 사업화와 지재권 그리고 지재권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조금 오늘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좀 상식이라든지 어디 가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배경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 다 학교 다니시면서 배우셨잖아요. 이런 거 다 이렇게 배우셨는데 혹시 그런 책 읽어보셨나요? 국부의 조건, 대국굴기 이런 대국굴기라는 비디오도 나왔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고 국부의 조건 이런 책도 요새 서울대학교에서 김태희 교수님이 쓰시고 했는데 국가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얼마만큼 생산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느냐, 효율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게 모든 국가 발전이나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물질론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그렇고 정신적으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국민의 어떤 성향, 그 성향이 그 국가 발전 단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 또 금융 쪽에서 보면 전쟁 또한 금융적인 측면에서 다큐멘터리 또 나왔잖아요. 돈을 얼마만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국가도 성장하고 이제 그게 학문 쪽에서 자기가 보는 학문 쪽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설명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국가가 성장하느냐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생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서 생산이 체증하느냐, 체감하느냐, 수학이 체증하느냐, 체감하느냐 이런 것들로 사실은 기술 발달과 국가 발달, 경제 발전 이런 단계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본 얘기입니다. 경제학 쪽에서나 기술혁신학 쪽에서 기술혁신 쪽에서 본 얘기인데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생산이 사람이 간의 수공업으로 생산을 하던 시기에서 공장에서 기계가 생산을 하게 되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동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재권 쪽에 보는 관점에서는 특허제도가 사실상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영국에서 성립이 됐거든요. 현대적인 의미의 특허제도가. 그리고 사실은 증기기관이든 방적기계든 다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허제도라는 것도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생산을 위주로 한 이렇게 그 경제의 양적 성장이 들어갔다고 보면, 산업혁명 이후로 그 인터넷이 발전하고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면서는 생산의 양적 확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양화, 질적, 효율성 이런 것들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뭐 그 정보통신 패러독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기업의 관점에서는 내가 IT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이득과 수익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게 비교 우위에 있지 않더라. 그런 상황이 좀 닥칠 수도 있는데요. 경쟁 기업이 A부터 C까지 있으면 A부터 B, C까지 다 IT에 투자를 하면 똑같이 경쟁력이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기업 간의 경쟁력의 입장에서는 그 서로 경쟁 우위가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은행들 같은 경우 IT를 거의 도입하지 않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 간의 IT는 패러독스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IT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IT로 인한 경쟁력의 차이는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T 패러독스도 어디를 비교 대상으로 딱 정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21세기에 그런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식에 쉽게 자주 어디서나 장소 구애받지 않고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죠. 더더군다나 요새는 무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지식의 접하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지식의 확산도 빨라지고 그 지식을 이용한 새로운 지식의 개발도 빨라지고 이런 시대가 오면서 과거에 양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다품종 소량의 많은 지식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왜 우리 그 지재권이나 기술혁신이나 또는 기술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앞으로 20, 30년 이상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건국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건너온 그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건국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우 그 정신 자체가 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만 조금 개척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헌법에서도 어떤 것을 개발한 발명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 헌법의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은 건국 초기에서부터 발명, 어떤 개척, 개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국가적인 또는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헌법에서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는 상당히 그 특허를 중요시 여기는 어떤 산업정책을 쓰게 되고 그 산업정책이 그대로 지재권과 관련된 법에 반영되고 지재권과 관련된 심사 기준, 그 다음에 소송의 판례, 소송에 대한 어떤 판결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벨 에디슨의 시대고 특허 프로 패턴트 시대라고 하는데 링컨 대통령도 특허를 출원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50% 이상이 특허 출원이 증가되는 등 이 시대에는 미국이 기술적으로 특허를 매우 많이 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발전을 했죠. 근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너무 기술이 발전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산이 너무 과잉된 거죠. 더더군다나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거의 사실 물량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그 연합국이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 엄청난 생산력 과잉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공황에 이제 시발이 되었죠. 대공황에 시발이 되어 놓으니까 이제 경제학자들, 특히 시카고 중심의 경제학자들은 학자들과 케인지안 쪽에서 안티패턴트라고 여기 뭐 적혀 있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시장의 자유 경쟁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티트러스트라고 저희 얘기하죠. 반독점 금지법이 이제 더 힘을 갖게 되고 이 시대에 엄청나게 성장했던 기업들이 여기서는 독점을 한다, 시장의 자유 경쟁을 저해한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쪼개집니다. 강제로 막 쪼개집니다. 대표적인 게 스탠다드 오일이죠. 전 세계 최고의 사이즈와 모든 그 록펠러가 이제 이니시에이팅한 스탠다드 오일인데 그게 엑선 모빌로 이제 쪼개져 버리죠. 지금 지금도 그 스탠다드 오일의 후신인 엑선 모빌이 거의 전 세계 그 기업 사이즈로 치면은 뭐 주가 총액으로 치면 2위, 3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막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켰죠. 초기에는 그런 게 효과를 미쳐서 미국 기업이 엄청난 약진을 합니다. 전 세계 경제 대국이었고 거의 유일한 슈퍼파워, 경제적으로는 슈퍼파워 역할을 하지만 점차 일본이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는 일본 특유의 어떤 뭐 문화가 또 작용이 한 부분도 있고 그들의 근면성, 그 다음에 전후에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 도시 두 개만 폭파됐지 모든 생산시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개발한 많은 기술적 노하우나 과학기술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엔진을 역할을 담당했던 게 저희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군수물자를 미국이 많이 사다 썼기 때문에 그런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1980년도 되면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따라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랑 경쟁해서 지게 되죠. 이제 이쯤에서부터 다시 시장 경쟁의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만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길 수 없다라는 상황이 대두되면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그 카터 대통령 말기와 레이건 대통령 초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정경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